자, 2차 시 이어서 하지요. 지금 우리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9주차 공부하고 있죠. 9주차까지 비평문 보기로 했고 1차 시와 2차 시에는 문장 앱진에 게재했던 내 비평문 김희정 소설 유령의 시간과 관련된 비평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1차 시에는 좀 배경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2차 시에는 좀 다 봐야 될 것 같군요. 분량이 있는데, 자, 이 소설은 좀 넘어가면서요. 소설 유행의 시간에서 작가의 아버지로 짐작되는 인물 이섭은 어떤 인물이냐면 일제강점기에 조국에서 많은 지식인 청년들이 그러했듯이 사회주의 활동가였어요. 음, 그러나 해방은 모두의 바람과 달리 이념의 각축장이 되고 나라는 분단과 전쟁으로 내달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전쟁 시기 수비대와 도피 중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소설 유령의 시간에서 그 이섭이라고 하는 이제 남성이 있어요. 일제강점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제 활동가였거든요. 근데 해방이 되니까 1차 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해방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로 이루어진 결과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오죠. 북은 뭐 소련의 영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쪽은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미군의 군정이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남쪽에서는 어때요?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분단과 함께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남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수배되어서 도피를 하는 중에 이제 이 집으로 찾아온 이제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부인이 인물 이섭의 부인이 대신 이제 뭐 대신이 할 건 없죠. 하여튼 감옥에 끌려가게 됐죠. 겨우 갓난아이, 부인과 갓난아이, 예, 부인과 갓난아이 형님에게 맡겨놓았다 끝내 잃어버린 두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부인과 갓난아이와 함께 이제 부인이 이 경찰들에게 끌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린 두 아들은 또 이제 그 형님에게 맡겨놔요. 형님에게 놓은데 지금 이제 수배 중이고 도피 중이니까 아이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두 아들을 평생 어떻게 됐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이 내용은 알겠죠. 이 소설의 인물 이섭이 어떤 상황에 내몰렸는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이섭에게 서 지용, 치호, 지은, 아내 친 등,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셋이죠. 그리고 아내 친 이렇게 이런 가족의 상실과 부재는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감당하기 힘겨운 고통과 죄의식의 기운으로 작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의 거의 유일한 관심 혹은 절망은 뭐냐면 올강의 불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제 음, 두 아들은 이 두 아들은 뭐냐면요. 설명을 좀 여기서는 또 빼놨는데 음, 이 두 아들은 그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를 보면 알겠습니다. 설명할게요. 밑에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아내 친히 자신을 대신하여 갓나라와 함께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섭이 수배자의 몸이 되어 피해 다닌 지 한 달째 되던 때, 자, 100일이 다 되어가는 막내 아이는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이름만 지은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섭은 이제 인민군이 진주하니까 나중에 또 서울의 경찰서를 모두 헤매며 아내와 갓난아이 지은이의 행방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퇴각하는 군인들이 구치소나 감옥 안의 사람들을 몰살하고 떠났다는 소문만이 흉흉한 채 행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내 그 딸아이 소식은 영영 듣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아이를 이제 찾기 위해서 아마 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섭은 총알이 남아있는 전장을 기어서 38선 이북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이제 가서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은 충분히 알겠죠. 이를테면 다시 설명하는데 아내와 이 갓난아이는 지은이는 경찰이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나중에 또 이제 북한이 며칠 만에 서울을 진주했잖아요. 서울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와 갓난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수고를 하지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군인들이 또 퇴각하면서 모두 다 이렇게 다 죽이고 떠났다는 흉흉한 소문만 들을 뿐이죠. 그래서 이서번이 이제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폭격으로 부서진 평양 거리는 피비린내만 진동하는 폐허가 되고 가진 것 없는 자들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은 어느새 빛이 발해서 권력자들은 채로 남투를 벌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주의자 이솝은 그곳에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을 끝내 찾지 못하자 목숨을 걸고 다시 남으로 내려와요. 어, 그, 어, 그러나 올람 후에 부모님을 찾아서 들은 이야기는 청천벽력과 다름없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섭의 형님도 사회주의자였는데 여기 아까 그 아이 둘을 형님에게 맡겨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형님에게 맡겨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북한에 갔다가 다시 북한의 어떤 그동안에 이제 그 해방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주의적 그런 이데올로기, 열망 이런 것이 북한에서는 그런 것이 그런 걸 찾지 못하고 오로지 그런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든 그런 이념이 빛이 바래고 권력자들은 서로 이제 권력을 잡고 그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을 쓰러뜨리기 위한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섭은 그곳에서 이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거, 이것은 결국 어떤 이데올로기겠죠. 순결한 이데올로기. 그걸 찾지 못하자 목숨을 걸고 다시 남으로 내려와요. 그러나 이제 남으로 내려온 후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들은 이야기는 청천벽력과 다름없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역시 사회주의자였던 형님이 자신의 가족과 이섭의 두 아이들 둘이 있었잖아요. 이 데리고 모두 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섭으로서는 그 경찰들에게 끌려간 아내와 그 이제 갓난아이 여자아이 막내 이 둘의 행방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이제 나중에 북한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사회주의자 형님한테 맡겨놨던 두 아들도 이 형님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북으로 가면서 이 아이 둘까지 모두 데리고 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운명의 길이 어긋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이섭은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그 형을 찾으러 온 형도 사회주의자였으니까 형을 찾으러 온 형사들에게 또 이제 체포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 실신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뜨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족사의 비극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섭의 장인과 장모는 맏딸 진이 경찰들에게 잡혀간 걸 느껴야 안 장인은 이섭의 아내죠. 이 진은 경찰들에게 잡혀간 걸 느껴야 안 장인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다가 맏딸과 외손주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장인은 전쟁이 끝나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섭을 대신해서 전국의 경찰서와 고아원을 뒤지며 아이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 아이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신라 같은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그 집의 대문색조차 바꾸지 않고 굳건히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죠. 다만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뭘 하나 해 놓냐면 어떻게 하든 그 연줄이 다한 사람들을 총동원해 이섭의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이섭의 일자리를 이제 구해줘요. 이런저런. 그래서 뭐 제주도의 조랑말 목장, 충청도 새우 양식장 이런 식으로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이섭은 그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어떤 직업을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는 못해요. 수배를 당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거나 그런 형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일정하게 사회가 안정이 돼서도 소위 이제 사회 안전 연자제 그다음에 사회 안전법 이게 이제 이승만 때도 그렇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박정희 때 유신 독재 때 이런 것이 연자제가 뭐예요? 이제 그 가족이 공산주의자였으면 그 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뭐 이를테면 역모, 역적으로 몰리면 3대가 멸족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귀양가고 사약을 받고 이런 거예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소위 사상범이면 그 나머지 가족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돼요. 뭐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에서도 일반 기업에 취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법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를테면 어떤 그런 어떤 반정부 활동을 할 염려가 있다. 이런 소위 의심만 가지고도 다시 감옥에 가두는 이런 게 이제 사회안전법이거든. 이게 이제 유신 독재 때 마련된 아주 악법들이죠. 이런 그물에 갇혀서 이섭은 아무런 그 직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이때 이 장인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사정을 하고 해서 이섭의 일대를 이렇게 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가족사, 알겠죠? 이섭이라고 하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의 이런 어려움, 분단과 전쟁과 그 이후에 어떤 체제가 강제한 이런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소설의 서술자가 이제 이섭의 딸이 서술자가 되겠죠? 작가일 텐데, 예, 나머지는 이제 너무 많은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나는 소설을 충분히 읽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 일관되기보다는 그 여러분이 그렇게 혼란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큼의 어떤 줄거리라든가 이런 주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이 비평문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이제 아내, 그러니까 이섭보다 17살 어린 아내, 박미자. 이제 박미자라고 하는 인물은 나이 차이도 2살밖에 나지 않은 남자와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6.25가 터진 거예요. 결혼 후 석 달 만에 박미자의 경우도 어, 이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 가기 전날 밤에 남편은 경찰인 그의 형이 갖다 놓은 탄피들을 호기심에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그 하나 뭔가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 그 밤 안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이제 이 남편의 시신을 제대로 이제 땅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꼭 하룻밤만 자고 나면 남편이 다시 살아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음날 이제 피난을 가자고 가족한테 애원하지만 그게 이제 그뭐 통할 리는 없고, 지금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시부모는 자기 아들이 죽었어도 어쩔 수 없죠. 사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면서 아직 체온이 식지 않은 남편을 흙에 묻고 정신없이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걷고 또 걸어서 피난을 떠난 그런 이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자는 그런 시부모가 당연히 원망스러웠겠죠. 전쟁이 끝나니까 시부모는 이제 미자의 등을 떠밀어 무슨 얘기냐면, 아들도 없는 며느리를 붙잡고 있은들 뭐 하겠냐, 새 인생 살라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집을 가도록 이제 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다시 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정으로 갔는데 또 계모가 이제 이 미자가 이제 와 있는 것을 못마땅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친제 소개로 이섭의 제추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갈 곳이 없었어. 제추자리 이제 그러니까 이섭은 이제 그러니까 둘째 부인 자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섭의 아내는 지금 경찰에 체포돼서 자기 대신 체포되고 그 막내딸 아이와 함께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죠. 아마 그 이제 철수하는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다 이제 모두 죽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상상이 좀 돼요. 자, 이섭은 이제 5년간 감옥에 있다 풀려났는데 반쯤 넋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몸도 많이 상하고, 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빨갱이라고 간수들의 무기나에 또 구타가 수시로 행해진 탓에 아주 그 몸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를 생각에 넋을 놓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 중에 쓰러져서 이제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돌보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섭의 숙부가 낯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게 이제 미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섭이 제추자로 들어간 미자도 어때요? 행복한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섭은 어떻게 이제 아이는 하나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아이는 낳지만, 항상 이섭의 머릿속에는 그 아내와 아이들 생각뿐이겠죠. 이런 생각. 미자는 이제 이섭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 또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런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뭐 서순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서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래서 이섭과 어떤 또 관계를 맺는가가 나오는데 그냥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음, 지영이네는 이제 결국은 이 소설의 서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새우장 식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까 아버지가 그 이섭은 정상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유신독자에서 사회안전법 그런 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외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가구 영업과 책 외판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렵죠.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영은 이제 서술자입니다. 어린 딸은 자신과 가족들이 늙고 여인 노쇠 어깨 올라탄 코끼리라도 된 그런 기분. 그래서 아버지 저 마른 어깨는 어, 언제까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영이 이렇게 안방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코골이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중3 때 이렇게, 예, 이런 이제 삶이. 근데 이때 또 뭐냐면 동생 지우가 갑자기 또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분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과정에서 또 가족을 잃고 또 체포돼서 감옥에서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그 상처들이 너나 없이 나나 없이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섭과 관계 맺은 이제 그 재취로 들어온 미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섭이 그 양식장을 이제 운영할 때 뭐 그 이제 운영이 무슨 그 사장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영업소 소장으로 그 이제 맡아서 할 때 이제 일을 맡아주던 또 사람이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또 그 남편이 월남전에 파병했다가 와서 뭐 이제 고엽병 후유증으로 앓다가 이렇게 또 그 뭐 의처증을 갖고 있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죽고 이런 어떤 우리 현대사의 질곡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 기가 막힌 어떤 그 운명을 아주 그 적실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중에 또 아이 하나가 여동생이 또 갑자기 남동생인가 남동생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구의 죽음은 이섭의 생 전부를 또 흔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 자기의 죽음을 볼 만큼 고통의 심연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섭은 갑자기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요. 일제강점기에서 태어나 해방되지 못한 나라에서 30년을 살았고 해방 후에는 북에 가족을 두고 이산 가족으로 30년을 산 그런 북의 가족 어떤 가족이요? 아들 둘이 큰 형님이 이제 북으로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자서전을 그러니까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이섭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나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결국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에 달라붙어 있던 공포 억압의 소나기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돌연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게 되죠. 그것이 아까 설명했던 유신독재 때 제정된 사회안전법, 유신체제 반대와 베트남 전쟁의 그 종교를 의기에 몰려있던 박정희 체제는 연이은 긴급조치 선포와 사회안전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사성범들에게 무제한의 감시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소설의 인물 이섭은 꼼짝없이 그 올가미에 걸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그 자서전 그 글을 이제 뭐 유사와 같은 그 미완의 글을 유령의 시간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인 자서전이 아버지가 남긴 뭐 그 유일한 어떤 유품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서술자 지영은 아버지가 남긴 미완의 자서전을 보면서 언젠가 자신이 그걸 완성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30년 가까이 되던 어느 날 지영은 그들이 즉 아버지의 두 아들 북으로 간 두 아들이 북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북 작가대회가 그때 한번 열렸는데 그때 방북길에 작가니까 방북길에 오르게 돼요. 이제 그래서 고려 호텔에 이제 묵게 되는데 고려 호텔에서 마주 보이는 아파트에 3년 전까지 거주했다는 그 이제 그 이복 오빠가 되겠죠? 누구라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이제 그 북한은 남북 작가대회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긴 했지만 완전히 행동은 통제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그 이복 오빠가 이제 어떤 그 아마 대학의 교수로 일했다는 이제 이런 소식을 좀 듣게 되긴 하지만 결국은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남기죠. 아버지가 생전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지영 오라버니에게 남기는 이복 오빠 편지를 남기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어쨌든 잘 성장했잖아요.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당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김여정의 소설 유령의 시간은 한국 전쟁을 이데올로기적 그런 양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대신에 생명과 죽음과 폭력, 가족
가족과 가족의 상실과 그로 인한 상흔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슬픔을 견디는 방식으로서의 글쓰기. 예, 어떤 성장 소설 측면이 있죠. 예,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비평문을 좀 썼습니다. 일단 분량이 좀 많지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분량이 뭐 37은 6, 7은 24, 25장 정도. 하여튼 뭐 30장이 좀 200자 원고지로 환산해서 30장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분량이 많습니다. 이 한글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면 훨씬 더 그 비평문에 대한 어떤 감각 익힐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돼서 일단 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